자, 이제 상법 시작해 볼까요? 그 상법 총 4회인데 이제 뭐 다른 민법 민소 마찬가지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사례 문제 본다고 뭐 사례집만 열심히 본다고 또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사례가 거의 나오진 않죠. 물론 뭐 가끔씩 나오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답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 형식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죠. 뭐 우연히 뭐 재수가 좋아서 똑같은 문제 내가 시험 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반 법리를 적용해서 푸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은 비슷한 사례들은 다 묶어서 정리가 돼서 뭐 두꺼운 사례집도 금방금방 체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본서처럼 보는 뭐 암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집들 같은 거 보면서 뭐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오늘 자료가 뭐 제 책에 있는 거 요약한 뭐 그냥 정리한 건데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총 상위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거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페이지, 뭐 글자도 작고 양도 많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뭐 선택형까지도 빠져나가는 건 없죠. 어차피 그거 벗어나는 건 다 틀리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올해 뭐 선택형의 민사법 같은 경우 조금 뭐 무난했다고 해서 이제 뭐 커트라인에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약간 선택형은 민사 같은 경우 70개 중에 한 50개 정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형사공법 한 30개 정도 하면 총 한 1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개를 넘어가면 뭐 그것 때문에 선택형 때문에 떨어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서 110개 넘고 떨어지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표를 하면 선택형 민사 같은 경우는 50개.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던 건지, 그 뭐 종합반하고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연락한 분들 보면 이제 50개 대 중반도 많던데, 그러니까 뭐 50개나 55개 정도 선에서 이제 해가 50개 정도만 맞을 수 있으면 뭐 선택형 그 정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70개 중에 50개, 뭐 20개를 벌어도 되니까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하고 사례형 같은 경우도 뭐 올해 특히 이제 그 어음수표가 또 뭐 출제가 됐는데, 뭐 배서금지 배서 같은 경우 그거는 뭐 그냥 선택형에서 어차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서금지 배서도 그런 법리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고, 물론 뭐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익명조합 같은 것도 뭐 작년에 그 첨삭반에서 마지막 순환 때 문제로도 냈어요. 그 문제로 내고 이제 익명조합은 사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연달아서 익명조합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늘 자료에서 뺐는데, 익명조합은 원래 뭐 중요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작년 첨삭반 같은 경우는 사순환 때 그냥 통 문제로 해가지고 익명조합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 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대비하면 되죠, 충분히. 그래서 뭐 항상 시험에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익명조합 같은 건 제가 뭐 간단하게 그 저기 간략 출제 경향 분석에서 써놨지만,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데 우리가 잘 뭐 중요도를 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매년 뭐 한두 문제씩은 사례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 내용들을 좀 과목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보완을 하면서 해야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벌써부터 뭐 암기장 보고 뭐 핵지종 보고 이런 건 그럴 때는 아직 아니니까 내용들을 좀 충실히 보시면서 보완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공부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상총 상행의 중요한 쟁점들을 전부 다 정리할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자료 1페이지 보면 표현 지배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표현 대리든 표현 지배이든, 즉 상법상 표현책이 뭐 저기 표현책이 뭐 민법 상법 불문하고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A가 상인이잖아요, 상인. 그러니까 회사법으로 가면 이제 주식회사가 되겠죠. 그럼 항상 우리가 민법도 그렇고요. 이제 어떤 단체, 주로 이제 법인이나 뭐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제 행위자가 나오잖아요. 행위자. 그럼 갑이 A를 대리 또는 대표 해가지고, 그래서 대리 또는 대표를 해서,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도 뭐예요? 상법상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인이라는 게. 그럼 대리나 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A 명의로 상대방 B와 거래를 하죠. 상대방.
그러면 상법의 뭐 한 80% 사례는 다 이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뭐예요? 항상 상대방은 계약의 주체는 A잖아요. 그러니까 A를 상대로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하죠. 계약상 이행 청구. 그래서 내가 너의 대리인 또는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행해라.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 사유를 주장을 할 거고, 그럼 그것을 거부하는 이제 본인 측에서는 이제 뭐요? 무효 사유를 주장하겠죠. 무효. 그러니까 이틀에서 이제 그 대부분 상법 사례 뭐 60, 70%가 다 이틀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을 상대로 뭐예요? 유효니까 뭐예요? 유권 대리. 그다음 대표면 유권 대표. 그러니까 주식회사면 유권 대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권 대표,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데 A가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얘는 무권 대리 또는 무권 대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 무권 대표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권이나 뭘 입증해야 돼요? 표현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표현 대리는 뭐예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 측에서 이제 무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건 소송법상 뭐예요? 이건 부인이란 말이죠. 소송법상 부인. 그래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권 대리, 유권 대표, 표현 대리, 표현 대표를 입증해야죠. 그러면 이제 표현은 이제 민법으로 가면 세 가지고 상법에서는 뭐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표현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이나 표현을 입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 입장에서 다른 무효 사유, 물론 이제 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은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즉 전단적 대표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전단적 대표. 또는 뭐 전단적 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로 뭐 전단적 대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절차적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사회 결의나 그 다음에 주총 결의를 거쳐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법에서 별도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이 종중이 종중 대표한테 어떤 행위하려면은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거치고 하면은 그냥 민법에서는 이걸 다 묶어가지고 무권 대리로 가는데 상법에서는 절차적 제한을 위반했을 때 요것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전단적 대표로 별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사례에서는 뭐 비법인 사단 재단 나오면 이걸 전단적 대표라고 별도로 안 쓰고 그냥 무권 대표 주총 결의 아니 사원총회 결의 안 거쳤다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상법에서는 이걸 전단적 대표 행위라고 별도로 뽑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 행위에 대해서 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B가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뭐예요? 무효가 되느냐. 그 무효에 대한 정도 차이잖아요.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악의중과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해당 부분에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적 대표에 대해서 B가 선의 무과실 또는 선의 무중과실이에요. 그럼 A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표권 남용이죠. 그래서 대표권 남용 또는 대리권 남용, 대리면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의 배임 이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무효냐. 그러니까 학설 대립이 뭐 107조이랑 단서 유추고 뭐 신식설이고 결국은 어느 정도 갑의 배임 이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 이 계약을 뭐예요? 무효로 만들 거냐. 정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 낀 게 이제 중간에 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제 좀 이따 보실 상업등기 효력. 그래서 상업등기 효력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37조와 39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예전에 뭐 표현 대표 그래서 표현 대표하고 그러니까 39조랑 표현 대표이사 이게 1회 변시 문제였고 그다음 표현 대표하고 뭐 대표권 남용 또는 표현 대표하고 전단적 대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뭐 사례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법전형 문제 다 모아 보면 이 문제가 반을 넘어요. 사례 문제에서 상법 사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틀에서 이제 그 이틀을 잡아놓고 이틀 안에서 지금 내가 보는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죠. 지금 표현 지배는 여기란 말이죠. 표현 지배는 결국 B가 지배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는데 본인한테 계약상 이행 청구하려면
야 얘는 표현 지배인 아니냐라고 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B가 A를 상대로 내가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를 거쳤기 때문에 네가 계약상 이행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그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사례 문제 같은 거 풀 때 할 수 있죠. 뭐 선택형이야 그냥 뭐 어느 정도 외우고 하면은 대충 맞출 수 있지만 사례는 그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자료 1페이지에 표현 지배인 가서 보시면 지배인이 아님에도 본점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이건 예시잖아요.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표현 지배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되면 효과가 뭔데요? 일반적인 진짜 지배인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외관주의 법리, 거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논거로 쓰시면 되겠고, 그럼 요건은 표현 지배인 아니 표현 책임은 다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잖아요. 자, 그러면 외관의 존재, 그러니까 이런 목차들을 기억하시고 목차별 쟁점들을 기억해야 사례 문제 풀 때. 그래서 외관에 실질이 있느냐, 실질설 관련돼서 그거는 뭐 내일 사례 문제도 기출 문제도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관의 존재에서 본점 지점의 실질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례 문제를 볼 때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변시 같은 경우도 이래서 그 특별 이해관계는 또 나왔는데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쟁점을 놓친단 말이죠. 특별 이해관계.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그럼 특별 이해관계인구나. 이건 뭐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쟁점을 또 빠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한 쟁점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한 7, 80%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안 놓쳐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목차들을 기억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뭐 객관식 공부하듯이 쭉 읽고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 맞추고 그건 객관식만 공부할 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쟁점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표현 지배인에서는 존재 부여 신뢰인데 존재와 관련해서는 영업소 실질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자꾸 암기를 해야 그게 눈에 보인다고요, 쟁점이. 자, 그래서 이제 외관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본점 지점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견해 대립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표현 지배인이 표시한 본 지점이 영업소의 실질을 갖췄을 때 표현 지배인이 되느냐?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은 민법상 표현 대립도 마찬가지고 얘가 지배인이 아니고 나머지 요건은 다 갖춰야 되죠. 따라서 얘가 지배인이 아닌데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럼 표현 지배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도 안 되는데 표현 지배인으로 가가지고 뭐 전단적 대표나 대표권 남용, 즉 전단적 대리행위나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도 유효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은 결국 얘가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인 것처럼 봐주는 거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판례가 뭐예요? 영업소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표지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죠. 실체를.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실질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의 존재와 관련해서 영업소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문제에서 영업소 실질을 갖췄는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뭐 영업소에 실질이 없고 이제 내일 문제 보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냉동 창고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쓰라는 거구나.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지 문제 풀 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소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업소의 실질이 뭐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이죠. 지점 실체를 구비했다고 하려면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 문제에서 힌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A 영업소는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한다 어쩌고 나오면 이거 영업소의 실질이 없어서 표현 지배인이 안 된다 이런 거 쓰라는 거구나. 이제 그런 판례 문장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포인트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결정하고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영업소에 실질이 있고 따라서 나머지 요건은 다 갖췄는데 거기 앉아있는 갑이 진짜 지배인이 아닌데 진짜 지배인으로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표현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 같은 외관을 갖고 있어서 보호를 해주겠다. 즉 거래 상대방이 본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요건은 다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소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칭이 뭐예요? 명칭이 내가 그 지점의 최고위 지위에 있다. 이걸 밝혀줘야 되죠. 그래서 조문에 있는 본부장, 지점장 이건 뭐 예시잖아요. 예시.
그래서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판례 보면 지점 차장 안 되잖아요. 차장은 위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점 차장 안 되고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지점장 대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외관의 존재에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현 지배인을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고, 다만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부분 사용인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표현 지배인이 안 되면 표현 부분 사용인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표현 부분 사용인은 우리 판례가 14조 유추가 아니라 민법으로 가라. 이제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을 시켜 놓으면 사례 문제를 볼 때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죠. 문제를 쭉 읽으면서. 그래서 지점 차장이나 지점장 대리는 지배인의 명칭은 아니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될 수는 없고 다만 부분 사용인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줄 부분 사용인이 될 수는 있다.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표현 지배인이 아닐 때는 표현 부분 사용인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도 출제됐지만 오래됐고 이런 것들은 항상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다음 2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명칭을 사용하는 자, 이거는 그냥 조문 됐고, 그래서 외관의 존재에서 영업소의 실질, 그 다음에 지배인의 명칭, 그 두 가지가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씩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이제 명칭 사용을 이제 본인이 허락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법 총칙에서는 본인 상인이라고 하고, 회사법에서는 당연히 회사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는 중첩적으로 묶어서 영업주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관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부여는 항상 의사표시니까 명시 묵시를 불문하잖아요. 근데 묵시적 허락의 정도와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죠. 그러니까 통설은 그냥 무조건 선의 무중과실로 보면 돼요. 상법에서는 거래 안전도 상법에서는 본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보호와 거래 안전 조화를 위해서 대부분 다수설은 선의 무중과실, 반대로 악의 중과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냥 선의무중과실로 쓰시면 돼요. 그냥 학설 대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선의무중과실. 그래서 본인 보호와 거래 안전의 조화 취지상 선의무과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선의무과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중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있는 것만 개별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죠. 판례에 있는 것만. 근데 표현 지배에는 판례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외관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허락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묵시적 허락의 묵시의 정도와 관련해서 학설 대립은 참고 삼아 보시고, 대부분 다수설은 선의 무중과실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악의로 방치하거나 또는 중과실로 방치했다면은 이때는 본인이 외관 부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판례 있는 것들만 개별적으로 좀 별도로 외우시고, 시험장에서 이게 판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일반론처럼 선의 무중과실에 악의 중과실의 그 허락일 때 묵시적 허락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일반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와 관련해서 신뢰 대상을 뭐를 믿어야 돼요? 얘가 지배인이구나라고 믿어야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얘가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인이 지금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가니까 얘한테 대리권을 주고 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표현 지배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배인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때는 민법상 표현 대리의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판례에 없더라도 일반론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보면 항상 판례들 몇 가지 연결하지만 딱 이제 연결고리에 일반론을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실력 가지고 이제 연결해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례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배인이 진짜 지배인이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가면서 을한테 을이 이제 진정 지배인인데 진짜 이 지점의 지배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 B를 만나서 야 내가 지배인이야. 그러면 이제 표현 지배인의 문제고, 이제 갑이 야 을이 이제 나한테 대리권 주고 갔다. 얘 한 달 동안 출장 가는 사이에 대리권 주고 갔다. 근데 얘가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민법의 표현 대리 문제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뢰 대상은 지배인이라고 믿어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믿으면 민법상의 표현 대리 문제로 갈 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정도 타 어디나 마찬가지죠. 선의 무중과실이 통설적 입장이니까 그냥 선의 무중과실로 정리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판례에 있는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긴 판례가 없죠.
그래서 논거는 항상 똑같아요. 밑줄 친 부분에 거래 안전과 영업주, 즉 본인 보호와 상대방 보호의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안전과 영업주 보호의 취지상 선의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일반 논을 그냥 쓰면 되잖아요. 한 줄로. 자, 그래서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특히 존재에서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되고 지배인의 명칭을 써야 된다. 그런 하부 목차들의 쟁점들을 좀 암기를 해놓으셔야 이제 이 사례 풀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뭐예요? 지배인과 똑같으니까 본인한테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주는 첫 번째 줄 표지가 한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한테는 청구를 못하고 B는 A한테 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이행 청구하죠. 다만 뭐 재판상 행위에는 표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례도 뭐 맞이 나왔고 이 판례 의미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뭐예요?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배임 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지배인이 아닌데 남의 지배인으로 행위한다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뭐 자기가 뭐 그 지배인으로 뽑히지도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인 것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행위가 상대방이 볼 때는 일반적인 지배인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B가 A를 상대로 계약상 청구를 하는데 얘가 진짜 지배인이 아니니까 뭐예요? 표현 지배인으로 가고 근데 B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배임 의사를 알았으면 A는 뭐예요? A는 얘가 이제 무권 지배인이지만 네가 그걸 몰랐다고 하니 이제 표현 지배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네가 갑의 이 배임 의사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A가 이거로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결국은 A한테 이행 청구하려면 여기를 다 통과해야죠.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거에 대해서도 선의 무과실 또는 선의 무중과실. 그다음 전단적 대표 사안이라면 전단적 대표에서도 선의 무과실 또는 선의 무중과실.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도 선의 무과실, 선의 무중과실. 학설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걸 다 통과를 해야 이행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얘가 갑이 무권 지배인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배임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은 뭐예요? 이거로 방어를 해가지고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판례죠. 자,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 그 위에다가 배임 의사 이렇게 써놓으시고 주관적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배임 의사라도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라면 일단 본인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한한 것이니까 지배인이 할 수 있잖아요. 본인 명의 어음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했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행위 효력은 영업주에 미친다. 다만 영업주는 뭐예요? 지배권 남용, 즉 대리권 남용의 항변으로 대항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갑이 배임 의사를 가지고 했을 때 원시적으로 본인한테 귀속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귀속은 된단 말이에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이 행위를 무효로 만들려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항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법리는 뭐예요? 표지도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이 아닌데 마치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에 따라서 이제 행위를 했고 더더군다나 배임 의사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가 지배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선의 무중과실이었지만 지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악의과실일 수 있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표현 지배인은 대항을 못하지만 대표권 남용, 즉 대리권 남용으로는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민법하고 똑같고 여기다가 갑을 대표이사로만 바꾸고 A를 회사로만 바꾸면 그냥 주식회사의 법리로 가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 그래서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틀에서 지금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상법 문제는. 그래서 그 판례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뭐예요? 표현 지배인이 배임 의사로서 행위를 했죠. 근데 거래 상대방이 뭐예요? 제가 지배인이 아닌 건 몰랐는데 배임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A 측에서는
무권 지배인으로서의 대항은 못하지만 대리권 남용으로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지배인으로 나오든 아니면 대표이사로 나오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표현 지배인도 뭐 출제가 됐지만 그 표현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업 사용인 중에서는 표현 지배인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기로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호권으로 가서는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잖아요. 사례 문제에서. 그래서 또 나오면 이게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의 문제로. 자, 그럼 조문이 거기 빠졌는데, 자, 조문 좀 볼까요? 23조, 22조의 문제죠. 자, 그래서 상호 전용권도 이제 한 뭐 3년, 4년 전에 이제 나왔고, 그게 뭐 시중에 있었던 사례, 제 양기장도 그렇고, 뭐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 그대로 나온 건데, 그건 뭐 예상하는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올해 시험에서도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왔던 그 소수 주식의 전부 취득 그 95% 계산하는 거, 그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오고 올해 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법은 낼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중첩 때는 그 나왔던 게 한 2, 3년 전에 뭐 연달아서 작년 나온 거 올해 또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2, 3년 전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호 전용권도 사례로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록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소 등기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냥 상호 말소해라 이런 형태로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록으로 나오든 사례로 나오든 근거가 뭐냐? 이제 22조와 23조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23조부터. 자,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상호 사용 폐지 청구죠. 그러면 일단 23조부터 가야죠. 답안지 사례 쓸 때는. 그럼 23조를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빠지잖아요.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이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인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원고가 입증해야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란 규정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손해받을 염려 나왔죠. 세 번째. 그래서 손해받을 염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잖아요. 부호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앞자 따서 외우시든 아니면 뭐 외워놓으면 이제 조문을 보고 찾아내시든 그건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죠. 뭐 앞자 따라 외우시든 뭐 어쨌든 건. 그러니까 부호선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그 다음에 2항에 병렬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럼 뭐예요? 이제 미등기 상호. 미등기 상호권자. 근데 이게 등기가 되면 강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이 강화가 되는데 뭐예요? 손해받을 염려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러니까 상호를 등기한 자는 뭐예요? 손해 염려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망은 그냥 뭐 곁다리로 뭐 사례 같은 나오면 빼먹지만 않으면 되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록 같은 데 나와가지고 A가 이거 말소해주고 손해 생겼으니까 손해 뭐 1,000만 원이니까 청구해달라. 그럼 이제 손배 청구의 근거는 사망인 거죠. 사망. 그래서 민법 750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특별 규정인 23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원인 같은 거 쓸 때 23조 사망 이렇게 쓰면 되죠. 손배 청구에서. 그 다음 4항에 동일한 특별시 등에서 동정역으로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선상호권자고 이제 선등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추정. 그래서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3조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은 일단 뭐 기록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물권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뭐예요?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누가 먼저 등기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잖아요. 선사용자. 그래서 이걸 순간 착각하면 시험장 가서 완전히 엉뚱하게 거꾸로 써버린단 말이죠. 부동산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요? 교수님들이 얘가 선사용자고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 근데 얘는 뭐예요? 후사용자인데 얘는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등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처럼 순간 착각을 해버리면 얘는 등기를 했고 얘는 등기 안 했으니까 말소 청구 못한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는 먼저 누가 썼느냐지 등기는 상관없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상호 전용권이 이렇게 강화가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꾸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제 순간 착각하면 이제 뭐 한 10점, 15점이 그냥 날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호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등기 선사용자가 등기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록형에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구 취지는 어차피 등기 나올 테니까 그 등기를 특정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말소 등기하고 똑같이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청구 원인에 이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부정한 목적이 있고 오인 가능성이 있고 나한테 손해 발생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23조 사망에 따라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쓰는 문제로 좀 준비를 하시고. 근데 23조만 가지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등기됐더라도 손해 발생의 염려는 필요 없지만 뭐요? 오인 가능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오인 가능성은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B의 입장에서는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깰 수 있죠. 그래서 고려당 사건이 결국은 원고가 그래서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되니까 뭐예요? B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나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A가 패소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당 사건에서 A가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23조만 가지고는 설사 A가 등기를 같이 했다고, A도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A가 완벽하게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22조로 가면서 22조의 법적 성질을 실체법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법설. 그래서 실체법설로, 물론 판례도 실체법설이니까. 그래서 23조만 가지고는 A가 선사용자고 등기를 했더라도 이제 오인 가능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되고 부정한 목적은 추정될 뿐이니까 반대사실 증명으로 깨질 수 있어서 22조를 실체법설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 22조로 가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등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조로 가면 A는 뭐 다 입증할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먼저 선사용자, 선등기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사용자고 선등기자다. 이것만 입증하면 끝나잖아요. 이건 날짜 보면 알겠죠. 날짜 보면. 그럼 뭐 부정한 목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실체법설이죠. 실체법설. 그게 판례고. 그러다가 이제 상업등기법의 개정 때문에 목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거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쭉 쓰는 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이제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다시 또 나올 수 있고 기록형 대비도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자,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 사용한 자는 타인이 자기 사용을 부정한 목적 사용할 때,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죠. 폐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특히 손해배상 청구도 중요하진 않지만 놓치지 않도록 혹시 물어보면 23조 사망 놓치지 않도록요. 자, 그래서 상호 사용 폐지 청구로 가셔가지고 23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판례를 보면 일반 거래 시장에서 공중의 오인 운동 방지해가지고 신뢰 보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즉 부호손에서 두 번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일반인으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획득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호손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한 목적 이런 건 이제 판례가 개념정의한 것들은 하나씩 좀 외워놔야죠. 자, 판례 보시면 자기 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영업을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하게 해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에서 오인하게 하여. 그러니까 오인 가능성을 부정한 목적 판단의 기준 하나로도 보고 있죠,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어차피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오인 가능성이 있는 걸 활용해서 부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야 답안지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당 사건 이런 것들은 결론 자체를 좀 기억해 두면 되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판례는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고려당 주식회사가 마산에 내려갔는데 마산에 또 고려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계신 분이 그 상호 사용 폐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국은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서 4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밑줄 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 사용 폐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신청인 피신청이죠.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피신청인은 그 가처분 들어가지고 가처분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하죠. 또는 뭐 채권자 채무자. 위 회사의 명성 신용을 믿고 회사 등과 마산 대리점을 체결한 자로서 고려당 상호를 간판에 내세운 것으로 인정될 뿐이지 신청인은 원래 마산에서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산의 고려당이 가지는 신용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죠. 오히려 뭐 서울 고려당의 규모가 더 크니까. 따라서 피신청인이 뭐가 없다고요?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걸 입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울 고려당이고 우리가 더 큰데 무슨 마산 고려당 조그만 그 회사의 그 상호를 그 조그만 가게 상호를 뭐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가능성을 쓴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긴 거잖아요. 추정이 됐는데 이제 피고가 이걸 깬 거죠. 그러니까 23조 가지고 완벽하게 보호가 안 된다. 그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인 가능성에서요. 그 밑줄 친 부분에 일반인 입장에서 영업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판례가 나오잖아요. 밑줄 친 부분에 각 영업의 성질 등등의 밀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서 신뢰를 획득했을 때 이럴 때 오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목적하고 오인 가능성의 개념이 약간 이제 중첩되게 설명하고 있죠. 판례가. 그래서 대표적인 뭐 보령제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령 주식회사가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개설한 수원 보령약국은 뭐 약국은 뭐 이제 수원 사람들이 서울까지 오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 발생의 염려 이렇게 됐고. 그래서 5페이지 가셔서 자 그러면 부호손을 입증을 하면은 물론 이제 등기가 됐을 때는 손해 염려는 필요 없고 부정 목적 추정되고 따라서 이제 원고가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은 상호 전용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뭐예요? 자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 법률상 사실상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률상 사용 폐지 청구에는 자 말소등기 청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A는 미등기권자고 B는 등기권자라고 하더라도 A가 선사용자면 등기 말소해라. 그럼 시험 문제 이 등기 번호 이건 나올 테니까 그거 특정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에 소이득 말소 청구하고 청구치는 똑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다음 사실상은 뭐 간판 내리라는 뭐 간판 철거 청구 우리가 건물 철거 하듯이 그렇게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지금 얘가 등기했으니까 등기 말소해주고 건물에다 저 간판 달아놨으니까 간판 치우라고 해달라. 그럼 이제 그 뭐 간판 철거 같은 거 하면 되죠. 철거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소 청구 포함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 사용자가 이미 등기를 했더라도 그리고 원고는 미등기권자라도 미등기 선 사용자가 등기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뭐예요? 750조는 필요 없고 민법 750조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고 23조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 있는데 관련 문제 제목을 보시면 상호 사용에 있어서 역혼동에 의한 피해 그러니까 원고가 먼저 썼는데 피고의 상호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베낀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 그랬을 때 역혼동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판례 뭐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결국은 이제 기각당한 건데 그래서 판례 보세요. 선 사용자의 상호와 동일 유사 상호를 나중에 후 사용자의 영업 규모가 선 사용자보다 훨씬 커가지고 그 다음에 후 사용자의 상호가 주지성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지성을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상호는 모르는데 이제 후 사용자의 상호를 너무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보고 베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후 사용자의 상호로 인하여 마치 선 사용자가 이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썼는데 편승해서 선 사용자의 출처가 후 사용자인 것처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은 거죠. 선 사용자가. 그래서 뭐 저 신용거래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혼동이라는 거죠. 역혼동. 그래서 역혼동일 때는 그 구제 방법이 뭐예요? 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원고가 파워컴 주식회사는 조그만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후에 뭐야 한전이 이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원고는 조그만 컴퓨터 만들어서 만드는 뭐 구멍가게 같은 회사고 한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현물출자로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파워콤인데 이건 뭐 발음하면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파워콤인지 파워콤인지 이거 한글로 써도 뭐 잘못 썼나 보다 같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발음하면 뭐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고가 뭐예요? 역혼동에 따른 손해배상. 그래서 내가 먼저 썼는데 내가 저기 베낀 거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 신용의 가치에 하락이 생겼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례가 기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 회사와 동일 유사상호 사용하는 건 인정되지만 소비자층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 회사보다 사업 규모가 큰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편승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뭐 규모가 뭐 수천 배가 더 큰데 따라서 그런 자료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원고 회사는 조그만 컴퓨터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회사고 한전은 뭐예요? 이거는 뭐 그 뭐야 광통신만 깔고 이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만 깔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비자층이 다르죠. 그래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했다 이렇게 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 역혼동 자체가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호 전용권 자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례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6페이지는 22조의 문제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선등기자의 등기 배척권, 뭐 또는 등기 배제 청구권, 뭐 이런 여러 가지죠. 자 그래서 23조만 가지고는 보호가 안 되니까 22조로 가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22조가 되려면 뭐예요? 선사용자도 등기를 해야죠. 등기. 자 문제를 보면 22조는 사용자가 등기를 했을 때 상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등기관에게 똑같은 상호가 있는데 다른 유사 상호가 들어오면은 받아주지 마라라는 절차적 표력만을 규정한 거냐? 소수설은 그렇게 보지만 다수설 판례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후등기자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선등기자가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효력까지 인정한 것이다. 그게 통설 판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까지만 쓰면 됐는데 상업등기법 개정 때문에 3번 목차가 추가로 들어가죠. 자 일단 판례 보시면은 판례에서 보면 자 그 밑줄 부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말소로서 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다라고 해서 뭐 실체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뭐예요? 판례가 얘기하기를 절차법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법설 니네는 이제 등기관에게 각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데 그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고 상법은 실체법 아니냐. 그래서 상법 22조는 실체법설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논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절차적 규정, 즉 등기관에게 배척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상법 22조는 실체법설에 따라 판례 태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거를 쓰면 되죠. 그런 논거들을 좀 써줘야 사례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에 뭐 1.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논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까지만 쓰면 됐는데 뭐예요? 2009년도에 상업등기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3번 목차가 들어가야죠. 동일 상호일 때만 그러느냐?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 명의대여자라든가 상호 소유 양수인 책임 등등 다 뭐예요?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23조도 오인 가능성의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는데 22조는 상업등기법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상업등기법의 개정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상업등기법에서 세 번째 줄에 상업등기법은 개정하여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등기법 때문에 22조도 완벽하게 동일해야죠. 그래서 판례 가서 보시면 자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22조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22조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인데 그래서 판례 사안이 뭐예요?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편한 거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원고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고 피고는 뭐예요? 그 중에 뭐 외우신 거 하나 외우셔가지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원고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고 피고는 동부건설 주식회사 다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따라서 22조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22조로는 못 가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23조로 갈 수밖에 없죠. 원고 입장에서는. 다만 그 마지막 세 줄도 추가로 알아두셔야 돼요. 상호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법상 회사는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뺀 나머지 부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한림 주식회사와 한림 유한회사는 뭐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 회사의 명칭이잖아요. 이걸 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만약에 나오면 이 예규 모르면 뭐예요?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될 텐데 된다는 거죠. 22조로. 그래서 회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실체법설에 따라서 가면 뭐예요? 이제 이게 필요 없잖아요. 부정한 목적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먼저 선사용자고 선등기했다. 그러니까 피고 등기 말소해 주세요. 이런 끝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등기권자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실체법설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항상 논거를 대실 때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제 판례가 쓰는 논거를 기억해 두시든가, 아까 그 비송사건 절차법 이런 것처럼,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또 즉흥적으로 쓸 때는 그 판례를 그 취하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등기권자한테 좋은 판례잖아요. 그러면 등기권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다음 뭐 그 판례가 뭐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거래 안전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또는 뭐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유리한 거면 진정한 권리자 보호 취지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논거를 자꾸 다시는 연습도 좀 다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래서 상호는 나왔지만 다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대여자하고 상총에서 꼽으라면 명의대여자하고 공중적계업자예요. 공중적계업자는 상행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사법 앞에 있는 상총 상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의대여자고 공중적계업자. 이건 뭐 나올 때까지 뭐 영원한 A급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기억하셔야죠. 자, 명의대여자 보시면 이것도 외관주의 법리잖아요. 그래서 뭐 취지 같은 거 외관주의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관주의니까 존재 부여 신뢰인데, 그러니까 존재 부여 신뢰 목차는 아니까 그 존재 그 하부 목차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사례 문제 풀 때 그 뭐 상인 자격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물으면 좀 쉬운데 그런 것들을 숨은 쟁점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놓치도록 좀 하셔야죠. 자, 그래서 외관의 존재와 관련해서 명의 동일성, 그 다음에 상인 자격 필요성, 영업 동일성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명의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22조를 제외하고는 다 중요 부분이 동일하면 되죠. 따라서 가번에 보면 명의대여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거나 대여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부가적 명칭이죠. 지점, 영업소, 출장소 이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점, 영업소, 출장소 이런 건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판례 보면 대한통운 등등이 신탄진 출장소잖아요. 출장소 동그라미 쳐놓고, 그런 것들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된다. 그러니까 부가적 종속적 명칭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그 아래 문단에 대리점이죠. 밑줄 친 부분에 대리점은 X표 해놓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지금은 뭐 대리점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뭐예요? 상법으로 치면 대리상이잖아요. 대리상. 그래서 대리상도 이제 출제할 수 있어서 뒤에 정리해놨는데, 대리상이니까 뭐예요? 대리인인데 독립한 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인데 독립한 상인인 거잖아요. 그럼 대리는 뭐예요? 본인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상은 특정 상인만을 위해서, 그래서 특정 상인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정 상인만을 위해서. 그냥 아무나 다 하면 그건 대리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리점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서초 대리점이면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삼성전자 물건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상인만을 위한 거니까 대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리점은 대리상이잖아요. 그럼 특정 상인만을 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갑이란 사람이 삼성전자 대리점을 운영한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TV 사러 와가지고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회사 거 없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뭐 LG 거도 갖다 놓고 다른 회사 거 뭐 외제 거도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보니까 이게 무슨 대리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름은 대리상인데 실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초 대리점이면 삼성전자 물건만 팔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막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상인이지 이게 무슨 대리상이냐. 그래서 대리상은 부가적 명칭을 안 본 거예요. 그런 실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런 가게들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요즘 뭐 하이마트, 뭐 전자랜드 뭐 그런 게 다 이런 형태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마트 가면은 뭐 온갖 거 다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가 대리점은 이제 부가적 명칭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첫 번째 줄에 일반 거래에서 실질 법률 관계는 특이약점, 위탁 매매 등인데 그냥 이 명칭만 대리점이라고 쓰잖아요. 따라서 지점, 영업소, 출장소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4번에 명의 대여자가 상인일 필요 있느냐. 차용자는 영업을 하니까 당연히 상인이겠죠. 근데 대여자가 상인일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그 당시는 직카시였죠. 그래서 인천 직카시립병원 판례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도 인천 직카시, 그 당시 직카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 차용자는 어차피 상인이니까 상인인 거 당연히. 그래서 명의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인천 직카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뒷부분이 문제인데요. 그 판례에서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명의 차용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여기서 말한 상행위가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여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명의 차용자는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상행위라는 게 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상행위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고 그냥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축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뒷부분은 무시하시고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명의 차용자는 명의를 차용해서 뭐예요?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업이 동일해야 되느냐 외관의 존재와 관련해서 영업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학설의 대립이 있고 넘어가셔서 판례는 뭐예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 호텔 밑에 다 나이트클럽이 있잖아요. 그래서 8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공급한 사람이 뭐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 호텔에 가서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8페이지 메뉴에 임대인 명의로 영업하고 관한 클럽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해서 영업하도록 하는 이상 이제 상법 24조에 따라서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호텔과 나이트 클럽에 있어가지고 이제 영업 동일성을 인정을 했다. 그 사안 자체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관의 존재에서 뭐예요? 명의 동일성, 상인 자격 필요성, 영업 동일성 이 세 가지 목차를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이제 쟁점이 다 기억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는 아까 명시, 묵시 이거잖아요. 명시, 묵시. 그러면 이제 가번에 이제 명시는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시험에서 묵시적에서 정도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설이 이제 제가 써놓은 것들에 뭐 일설이 타당하다면 그 일설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단순한 부작위만 가지고는 묵시적 허락이 안 되고 별도의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적 사정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래 판례를 보시면 묵시적 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주 이게 명의 대여자잖아요.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사실, 오인해서 거래한 사실 이런 것도 키워드로 기억하시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주가 뭐예요? 자기 가게가 넓으니까 너 여기 와가지고 가게 써라. 뭐 물건도 쌓아놓고 전화기도 내 거 같이 써라라고 한 거잖아요. 이건 허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타인에게 그냥 단순한 사용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뭐 전화기 같이 쓰고 그냥 여기다가 창고 넓으니까 짐 갖다 쌓아놔라라고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명의 사용의 허락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뭐 사실관계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사례 문제에서. 그랬을 때 이 주소가 어디예요? 명의 사용의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여와 관련해서 위법한 명의 대여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명의 대여도 대여자 책임지는데 위법한 명의 대여라고 책임 안 지면 뭐 결과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명의 대여도 당연히 책임진다 이거고. 그래서 뭐 농약 그 관리법에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답번에 이 영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명의대여자 책임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인데 영업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계속성을 전제로 하죠. 물론 앞으로 계속할 거면 오늘 첫날 오픈했더라도 영업성이 인정이 되죠. 근데 오늘 딱 한 번 하고 말 거다. 그건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로 간다고요? 민법 125조로 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셔서 외관의 신뢰와 관련해서 그럼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명의 대여자구나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죠. 뭐 신뢰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수설은 선의 무중과실인데 자 여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있는 것들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거래 상대방이 명의에 대해서 사실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 드디어 이제 판례 하나 나왔죠. 그래서 24조의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의 무중과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 통설은 어차피 다 선의 무중과실이니까 판례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뭐 일반론으로 뭐 판례는이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론으로 선의 무중과실에 제3자만 보호가 된다. 그 거래 안전과 본인 보호 취지상 선의 무중과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일반론으로 쓰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판례도 있으니까 명의대여자 책임은 판례 있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자 효과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부진정 연대. 그다음 그 밑에는 민법에서 봤던 뭐 부진정 연대 뭐 상대요 절대요 그 얘기니까 됐고. 그다음에 책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요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 물론 그 거래가 이행이 안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당연히 지는 거죠. 그런 얘기고. 물론 허락한 영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당연히 책임 안 질 거고요. 그래서 맨 밑에 판례가 그거잖아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영업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정미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미소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명의대여자가 책임지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뭐예요? 정미소와 관련해서 정미소에 있는 집을 또 임대차를 줬다. 이거는 뭐 영업 허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 못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2번에 이 판례를 좀 정리를 해야죠. 자 A가 B에게 명의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A가 명의 대여자. 그래서 B는 명의 차용자. 그럼 B가 A 이름으로 뭘 해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허락하는 거죠. 영업. 그러니까 이제 명의 차용자는 당연히 상일 수밖에 없죠. 영업하니까. 근데 자기가 혼자 안 하고 C라는 피용자를 두잖아요. 피용자. 그래서 C가 이제 피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D가 이제 A인 줄 알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종업원이 뭐예요? A의 종업원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가 명의 대여자 명의로 그러니까 C가 뭐예요? A의 종업원인 것처럼 D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설은 뭐예요? 뭐 통설 입장에서는 B가 직접 하든 B가 종업원을 고용해서 하든 결국은 물을 수 있다는데 판례는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은 통설적 입장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뒤에 제3자가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를 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 거래했을 때도 당연히 뭐예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는 책임져라. 이게 통설인데 판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첫 번째 판례인데 자 밑줄 친 부분에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즉 24조 명의 대여자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 하나고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까지 밑줄 수는 없다라고 오래된 판례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요지만 보면 A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판례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자,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줄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즉 A가 B에게 면허를 대여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서 건설업 할 것을 허락한 곳인데 건설업에서는 뭐예요? 하도급이 이제 예상되어 있잖아요. 하도급이. 그럼 A가 B한테 내 명의로 뭐 건설업 해라.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받은 자가 면허를 사용해서 대여한 자 명의로 하도급 거래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보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하도급을 준 거잖아요. 이 경우에 B가 이제 C에게 하도급을 줘서 이제 하수급인이 됐죠. 그래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 뭐예요?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대행, 여기잖아요. 면허를 대여받은 자 얘잖아요, 얘. 그래서 명의차용자를 이제 D가 대리했다. 대리대행.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을 보면 이제 명의차용자의 뭐 피용자는 아니지만 명의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져라라고 보면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가지고 우리 판례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여자는 절대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이제 그 확립된 법리처럼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선택형에 나오면 그 판례 그대로 요지를 긁어서 내실 테니까 그 판례는 뭐 그대로 좀 알아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밑줄치에 있는 부분에 명의대여자 책임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 하나고 차용자의 피용자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오면, 객관식 지문이 나오면 그냥 이 판례 긁어서 냈나 보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을 보시는 거고. 근데 사례로 나오면 그 마지막 판례처럼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명의대여자가 책임지라는 거니까 여기는 물론 대리 대행한 자지만 피용자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이제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그래서 첫 번째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분들 일반적으로 이걸 단정적으로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판례를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 객관식 지문으로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그대로 알아두시고, 사례로 나오면 그냥 요 판례 쓰고 안 된다고 매주시든가, 아니면 밑에 판례 쓰면서 뭐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라고 쓰시든가, 그 정도. 자, 그다음에 3번에 보통 명의차용자의 그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이제 뭐예요? C가 거래를 하면 거래상 책임을 명의대여자에게 묻는 건데, 얘가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C가 B에게 불법 손배로 갈 때 그때 명의대여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그게 3번 쟁점이죠. 자, 근데 학설은 뭐로 구별해요? 그 첫 번째 좀 맨 뒤에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가 있죠.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는 뭐예요? 교통사고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럼 이제 교통사고는 뭐 그 인과관계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서 나를 차로 친 애들이 A 회사다, B 회사, 이걸 보고 뭐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는 적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직접 다치게 한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거래행위적 불법행위, 뭐 거래하면서 사기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게 원자재 공급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로 내려가서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더라도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뭐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사용자 책임이 될 여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용자 책임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언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놓은 거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설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하고 거래행위적 불법행위 나누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는 책임 안 지고, 다만 그게 이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건 사용자 책임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그다음 11페이지. 이제 어업행위는 가번, 나번, 결론은 다 책임지는데 24조가 직접 적용되느냐, 유추 적용되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자, 가번에 영업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을 허락하면 영업을 하다 보면 어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은 다 무시하고 판례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일설인데요. 자, 그래서 판례는 갑이 약속어음 발행할 때 주소지를 뭐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이라고 기재를 안 했더라도 이름 밑에 개인 도장이 아니라 뭐예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대표 자격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갑에게 회사는 또 뭐예요? 본인은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상호를 사용해서 가입자와 알선할 것을 허락했고 그래서 갑이 뭐예요? 사무실, 비품, 뭐 책상 이런 거 사야 되니까 약속금을 회사 명의로 그래서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장 명의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오인한데 뭐예요? 중과실이 없다라는 거죠. 명의대여는 아까 보셨다시피 선의무중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외관을 신뢰한 각각 거래에 대해서 본조 24조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업을 허락하다 보면 당연히 영업하는 과정에 어음 발행하기 때문에 그냥 24조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나번은 어음행위만을 허락했을 때 결론은 뭐예요? 24조가 유추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적용되느냐 유추 적용되느냐 그 차이고 적용되는 건 똑같죠. 그 정도 간단하게. 그래서 명의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어음 발행해도 된다. 그러면 24조 유추가 되는 거고 그다음 영업을 허락했는데 얘가 어음 발행했다. 그때는 24조가 직접 적용되는 거고 뭐 그런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 명의대여자의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대비하시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